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내부 잡음으로 계속 시끄러웠던 뉴욕 한인회, 부끄러운 한인의 모습을 보여준 짝퉁 사기,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메디케어 사기에 풀스탬프 사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이민개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오바마 케어 역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민구치소에는 할당제가 있어 이를 채우기 위한 이민자 구속이 이어졌습니다. 경찰들의 지난해 발포는 25%나 늘었으며 이에 희생당하는 용의자도 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흑인이 총을 맞을 확률이 백인보다 무려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통계를 보고도 경찰 당국은 불신 검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았고 흑인 사회는 유산자와 무산자의 싸움으로 해석했습니다. 사건 사고는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은 11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개솔린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여행객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며 전체적으로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5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 실적이 전문가 예측치를 웃돌며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호조를 예측해 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과 비교해 0.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을 웃돌면서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지난 9월 소매 판매가 0.2% 늘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전달과 변동이 없었다고 이날 수정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매출이 0.5% 늘어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자동차 및 부품 판매도 지난달 1.3%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원유값이 떨어지면서 휘발유는 전달보다 0.6% 떨어졌습니다. 또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 자재 등을 제외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근원 소매 판매도 0.5% 늘어나 최근에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의류나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등을 포함하는 근원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소비자들의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최근 한인회관 건물 매각과 이전을 둘러싸고 한인회와 역대 회장단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첼시 24가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한인회관 건물 매각과 플러싱으로의 이적을 적극 추진 중이던 뉴욕 한인회가 매각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추진을 둘러싸고 한인회와 역대 회장단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뉴욕 한인회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은 출처도 명확치 않은 소문이 나는 등 추진 사업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며 매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회장단이 심의라는 단어를 심사와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 데만도 몇 달은 소요될 것이라며 시간만 허비하고 실질적 사업 자체는 계속 늦어지게 돼 협의회와 현 집행부의 소모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한인회관 매각과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현재 회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후 장기적인 계획으로 플러싱의 제2의 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내년 5월부터 뉴욕시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시의 담배 규제 법안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어제 현재 18세인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 5월 18일부터 발효되며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시가 등도 21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2년 내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000의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라이센스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블룸버그 시장은 담배 소매 가격을 $10 50센트 밑으로 내릴 수 없고 쿠폰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명 직후 발효됐습니다. 첫 적발 시 $1,000, 5년 내 두 번째 적발 시 $2,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5년 내 세 번째 적발되면 $5,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복 적발되는 업소는 담배 판매 라이센스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 취임 직전인 2001년 17.6%에 달했던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 8.5%로 하락했으나 이후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병원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건설 규정과 상습 침수 지역에서의 기름 보관, 건물 보호 규정 등 6개 자연재해 대비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메인 스트릿이 특별 개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포트리 메인 스트릿 일대 건물주들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최대 5% 정도 인상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이곳을 관통하는 메인 스트릿 인근을 특별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최근 타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메인 스트릿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한창 재개발 중인 햄슬리 부지에 상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포트리 메인 스트릿 일대 재산세가 최대 5% 정도 인상됩니다. 특별 개선지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을 타운 정부와 건물주들이 분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 개선지구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앤소니 클로레스 포트리 상공회의소 이사에 따르면 올해 초 열린 건물주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타운이 계획하는 메인스트리트 특별 개선지구 프로젝트는 뉴욕시의 경제 환경 개선 지구처럼 타운 정부와 업주, 건물주 등이 공동으로 단체를 운영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권위 있는 품평회에서 최우수상과 최고 식미상을 받으며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상주배가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상주시장 일행은 북미주 지역을 돌며 상주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우리 농산물도 우리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상주시 성배경 시장을 비롯한 농특산물 홍보 판촉단은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뉴욕 등 미주 지역에서 상주배 대미 수출 증대를 위한 홍보 판촉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욕을 방문한 성시장 일행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주배 미 진출 판로 개척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홍보 판촉단 파견을 통해 상주배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 시장은 상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미주 시장에 진출해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 생산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의 그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우리 국내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제적으로 해서 좀 더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상주배는 내일 11시부터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에서 열리는 상주배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 직접 맛보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가 증세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판매세를 늘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면제됐던 판매세가 부활되고 판매세 부과 상품을 늘리는 등 뉴욕주가 세수 증가를 위한 각종 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전자책이나 아이튠스 등 디지털 상품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110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면제됐던 판매세가 다시 붙여질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구성한 세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매년 디지털 상품에 세금을 면제해 잃는 세수가 $3,500만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을 덜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뉴욕의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세법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보고서는 총 12가지 세금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뉴욕주 상하원은 이번 세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이 세수 증대 없이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민에게 예산 부족의 책임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민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아파트 입주를 위한 편법도 행해지는데요. 편법에 유혹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 추첨 경쟁률은 평균 50대 1입니다. 여기에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 대변인 에릭 비더만은 아파트의 종류와 소득 기준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첨 확률이 2%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입주 신청을 마감한 퀸즈 아스토리아 31에비뉴와 33스트릿의 66가구 규모 서민 아파트에도 2,800여 명이 몰려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플러싱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대 2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42가구 모집에 온라인으로 36,100여 명, 서면으로 3,000명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민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것은 렌트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중복 신청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 가구당 한 번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규정을 어기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말 배우기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공사립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는 뉴욕 일원 공사립 학교가 약 8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플러싱의 PS 242 초등학교를 비롯해 로버트 크리스텐 초교, 패닝턴 초교, 인터내셔널 리더십 차터스쿨과 한알고교 등 8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과 포트리 학군에서도 최근 한국어 수업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근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 사무총장은 한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시작된 한국어반 개설 노력은 예산 등과 같은 현실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하겠지만 학군 측과 한국어 수업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전망은 밝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낸 데모크라시 프랩 차터 스쿨이 있습니다. 뉴저지주 리츠필드 학군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성과가 인정받고 있어 내년 가을부터는 한국어 수업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양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추진위는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러커스대 한국어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4명을 위해 장학금 기금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 소재 대학들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에 관련된 추가 댓글이 120여만 건으로 밝혀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만 하더라도 73건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수백 건에서 수천 건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120여만 건이라는 댓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야권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를 각각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측은 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의 소용돌이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정치권의 움직임과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이 산 넘어 산이네요. 뭔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정원 댓글이 120여만 건으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가 한 단계 진전이 돼서요. 121만여 건의 그 리트윗 글이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다시 밝혔고요. 따라서 지금 기소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수정해서 다시 기소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몇몇 직원의 일탈 행동이었다. 애초에 이런 설명으로는 이제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만큼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검찰의 이런 발표가 있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바로 규탄대를 열고 가두행진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검찰이 이렇게 지금 수사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검찰을 믿고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니 특검과 특위를 하자 이렇게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전국은 점점 경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동시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오늘 12시가 지나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애초에는 이제 그래서 오늘 오전에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도 표결을 하고 또 황현찬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도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주장하는 사안이 하나씩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어쨌든 국회에서 동시 표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을 가지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좀 물밑 협상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결렬됐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장 동의안은 아직 처리가 안 됐고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은 오늘 12시를 넘기게 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당은 버티기와 밀어붙이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국정원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위와 특검을 수용하라고 시위에 나서는 등 강공을 펴고 있어요. 새 정부 들어서서 댓글 사건을 비롯한 정치권이 계속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뭔 해법이 좀 없을까요? 해법이라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민주당이 특검과 특위 주장을 걷어들여도 어쨌든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역으로 새누리당이 특검과 특위를 수용을 해도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일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특위는 받고 특검은 안 받겠다. 이런 식의 절충을 민주당이 받아들여도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이를테면은 민주당이 특검 특위를 다 포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네. 새누리당이 특검도 받고 특위도 받는 이런 어떤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국회 특위는 가동하고 특검은 야당은 주장하고 여당은 받지 않는 상태로 좀 공방을 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음직한 경로인데요. 이 경로는 결국은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여야 간에 한쪽에서는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또 한쪽에서는 국회를 열어서 할 일은 하는 이런 식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일면 한편으로는 국회 운영을 하고 한편으로는 강경투쟁을 하는 네.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전국 정상화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험난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청원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국회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서청원 의원이 야권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정대철 고문 등 이런 영향력 있는 원로들하고 모여서 새로운 정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그 서청원 의원이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 선거법과 관련돼서 그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그때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 면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보다는 민주당 쪽 의원들이 면회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청원 의원이 여야와 아주 발이 넓고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친분과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들 평가합니다. 바로 그런 서청원 의원이 이제 원내 진입을 해서 박지원 의원이나 정대철 고문과 같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물밑 교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꽉 막힌 전국을 서청원 의원이 좀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한편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청원 의원이 아무리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당 대표도 아니고 원내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얽힌 매듭을 직접 풀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서청원 의원이 활발하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지금의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로 이어지는 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전국을 능동적으로 풀어갈 그런 정치력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아쉽게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또 이 댓글 사건과 맞물려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청와대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비추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네. 우선 국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20일을 기다렸다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주지 않더라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정치적으로는 청문회를 거치는 의미 자체가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그냥 권한이라고 자기 권한이라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국 전반을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길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개월 동안 여야 간에 워낙 가파른 대치 상황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영표 후보자나 김진태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야당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검찰 총수가 어쨌든 사고가 나서 빈 자리를 지금 메꾸는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진영 장관이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 끝에 물러난 거기 때문에 그 두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야당이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겠다는 연계 전술을 펴고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장관을 임명하는데 주고받기 식의 흥정을 한다는 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감사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3명의 후보자를 청문을 거친 직후에 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야당 일각에서 네. 문영표 후보자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 이 사람을 사퇴시키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그냥 통과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즉각 반발했죠. 어떻게 그 국무위원을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네.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뭐 민주당 일부의 이야기였긴 하지만 적절치 못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입장을 바꿔서 세 사람 다 자격이 없으니 모두 사퇴하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문영표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다면 다른 부분들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어쨌든 계속 간간히 나오고 있어서 이 국무위원이나 청문 대상자들을 놓고서 흥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 쪽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였습니다.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한국의 정치권, 정치 논쟁 참 답답합니다. 비리의 문제는 분명히 밝혀져야겠지만 국회가 이런 한 가지 문제에만 목숨을 걸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문제는 해결하되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요?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간 장관이란 장관들, 비리의 부정에 연루되었던 인사를 잘못 기용했다가 큰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자리를 메꾸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인물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학생들은 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간혹 너무도 엉뚱하게 나온 시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출제위원들은 나름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표준시험 문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 50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말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유를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수긍도 갑니다. 공룡은 진화론의 산물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난처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일도 생일을 기리지 않는 종교가 있어 제외됐습니다. 할로윈은 이교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수영장이 딸린 집에 있는 컴퓨터는 경제적 열등감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나 질병도 사용할 수 없으며 재난, 테러, 노예 상태, 전쟁, 무기 등 비극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단어도 금지됐습니다. 학생들이 온전히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지만 과잉 반응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인정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겠죠.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